청취자 여러분,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정말 찌릿하게 더운 여름입니다. 그래도 우리 팟캐스트 오다방은 잊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다방입니다. 격전 높은 팟캐스트. 언제나처럼 우리 서혜성 작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별거 없었어요? 네, 얼굴 약간 부으신 것 같으네요. 더워서요. 네. 아, 더우면 붓는구나. 네, 요새 뭐 문자도 오던데요. 국민안전청과 뭐 네. 폭염 주의하라. 더우면 원래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아, 신체에 대한 인권 방송인데, 네,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더위 속에서도 전선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추울 때 더울 때 꼭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생각할 수가 없죠. 제가 군대 가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군대에 대한 인권을 네.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는 돈 안 되는 일을 네. 부지런히 하고 있는 분이 오셨죠? 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복잡한 얘기 떼고 왜 돈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요. 이렇게 국장이 국장이 했던 버전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올바른 인권운동가의 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 국장님 약간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연대가 경찰, 검찰, 군대 이렇게 사실 교정 이렇게 네 분야에 뭐 일을 국가정보원도 하셨는데 있습니다만 예. 뭐 잘 안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군대를 오래 하셨는데 저희는 좀 이제 한 우물을 파서 집중적으로 이제 물고 늘어지는. 사실 그게 맞죠? 그럼요. 국가 권력기구 사실 국정원 인권센터 이것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은 걸 인권운동이 다 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사실 네,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래서 사실 거죠. 군대만 하더라도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음. 우리가 보통 국가라면 한 5, 60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군인들 예, 숫자나 군이 하고 있는 광범위한 역할 또 군대가 가지고 있는 누적된 문제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겨우 하나의 군대 관련 인권 단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군인권센터.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그런 점에서 돈 안 되는 일을 계속해달라고 박수 한번 또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 할 때 네. 청취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군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는 밥은 먹고 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관심 가져요. 왜냐하면 고맙거든. 네. 왜냐하면 한국인은 전부가 군인 가족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전 국민이라. 네. 네. 군인 가족 예비. 맞든 네. 예비든 뭐 예비 여기든 네네. 아니면 현역이든 세 가지밖에 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 여기든 현역이든 예비든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네. 뭐 밥은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살고 있고요. 네. 네. 뭐 할 일이 많은데 사실은 65만을 그 인권을 감시하고 책임지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65만이 뭡니까? 그 군인 숫자죠. 현재 군대 있는 숫자가 예, 65만 명입니까? 예, 엄청 많네요. 65만이죠. 그러니까 한 해에 25만 명이 입대하고 25만 명이 전역을 하죠. 그래서 병사만 한 5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크기 비교하면 15만 명 정도는 장교 하사관, 네, 네, 장교 부사관들이고 부사관이고 나머지가 네, 병사들이죠. 병사들이다. 예, 예. 그러니까는 그 숫자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매주 월요일이 육군 훈련소에 입소를 이제 한 개 연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는요. 그리고 매주 퇴소식이 열리고 그리고 배기 보충대에 매주 입소를 하고 또 요즘은 배기 이제 보충대는 군대 들어가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공육 보충대는 의정부가 없어졌어요. 네. 배기 보충대도 이제 없어지고 요즘은 사단 신교대로 직접 이 그 인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교대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을 누가 잘하냐 하면 저희가 병무청에다가 그러니까 군 측에다가 입소 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왜냐하면 명절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캠페인 하려고 1년치 걸 내놓으라 했더니 그게 군사 기밀이래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야 그러면은 우리 간사들이 이거 기밀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관광버스 사업이 좀 이게 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입영 버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뭐 부산, 대구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예약 받아서 이렇게 실어 날라요. 거기 관광 버스 회사 들어갔더니요, 그 정보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누군가는 그 업자한테 팔아넘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팔아넘긴다고보다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사실 근데 군사 기밀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 군사 기밀이래요.
그러니까 군인권센터가 싫어요, 미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의회에서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의원실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국회의원은 저 전세버스 업체만도 못한. 네. 국방부 입장에서나 병무청 입장에서는 아, 국민의 대의 기관이 그만큼 하자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의회가 강제로 저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네. 서 작가님 보신 것처럼 임태훈 소장님이 네. 한번 말씀을 하시면 계속 가십니다. 원래 그렇군요. 근데, 근데 이게 방송에 제일 중요한 건 1분 이내에 한 번씩 재밌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원칙에서 어긋나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 네. 관광버스 회사보다 못하다. 네, 그런 거죠. 군사 기밀을 접근하는 데서. 네네네. 노창익 선생님 이러지 않습니까? 기밀이 많은 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죠. 왜 안 좋습니까? 아니 그거는 어떤 정보라는 게 정보도 권력이잖아요. 정보도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를 어떤 사람들만 쥐고 있다는 건 그 사람들만 돈과 힘을 갖겠다는 거기 때문에 와, 예. 여러분 아니, 지금 이거 빨간 펜 선생님처럼 정확하게. 제가 뭐 어떤 질문을 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대답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밀만 네. 진짜로 만약 그 뭐 김정은이가 알게 되면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심각한 재산상 경제적 손해가 있다.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합리적이어야 되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비밀을 정하고 그 비밀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네네. 그 대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건 다 알려줘야죠. 네.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엔 기밀이 아니라 대민 사항인데. 이런 사항.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모가 가서 우리 무슨 버스 타고 가요 물어볼 정도 수준일 것은 무슨 기밀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참. 이런 거 군대 가기 전에 예비 입대 예정자. 네, 장정이라고 그러죠. 장정.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네, 정말 네. 그 비인격적인 말. 맞아요. 예비 입영자. 예비 입영자, 뭐 네. 장정, 전역 이거 다 노예 시대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전 역도 역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네. 노예로서 역을.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좋은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자체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비 입영자가 지나가면서 숨소리 내신 공기도 기밀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기밀을 계속 확대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대 위치 이런 것도 사실 다 기밀이라고 그럼 우리 얘기하는데 면회 어떻게 가는 거야? 나 군사 기밀 알고 있네 그럼. 네이버를 치면 이제 다 대충 나오죠. 제 아들이 지금 군에 있는데 네네. 군에를 제가 면회를 가는데 근데 네. 어떻게 가는 거야? 나 군사 기밀을 알고 탐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대 앞을 지나가면 부대명이 적혀 있는 데가 많지 않고 몇 공 부대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자릿수로 이렇게 표기하고 네, 있죠. 네, 1, 2, 3, 4 부대.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난수표로 네. 해가지고 이 부대가 어딘지를 일반인들이 봐도 잘 모르게끔 근데 자기들 1, 2, 3, 4 부대라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북한도 아는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네. 그리고 제법 규모가 된 부대들은 네. 저 진입로부터 뭐 3, 4단 입고 최근에 이제 네.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사실은 있던데요? 사단 사령부 정도는 네. 표기를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표기를 해줬고 그 외에는 사실상 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 네. 군대 인권 얘기는 언제 합니까? 해야죠. 일단 군인권센터 네. 이건 언제 만든 거예요? 2009년에 저희가 설립했습니다. 2009년. 네. 그럼 벌써 역사. 네, 7년입니다. 곧 인권인들 초월할 수 있는.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생겼으니까 네. 초월 연륜은 안 되지만 네. 뭐 네. 실력으로 해야 뭐 벌써 뭐. 아니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때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뭐 그 군인권을 하는 단체가 없었고 네. 제가 이제 병역 거부하고 나서 네. 그 이제 감옥에 출소를 해서 제가 이제 인권 실태 조사를 했죠. 군대 안 군대에. 가셨단 말이죠. 네. 그 얘기 좀 이따 집중적으로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군대 안 갔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군인권 실태 조사를 왜 하게 됐냐면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예비역들의 비난이 굉장히 쇄도했었어요. 그 당시 왜 대책은 너는 군대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야? 너만 양심 있냐?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서 네, 당시 네. 화두가 됐던 그거를 이제 일종의 그 본인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고 니네들만 양심 있냐 이렇게 해서 그때는 엄청나게 이 비난의 댓글이 많았어요. 사실인가요?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윤태호 소장님이 특별히 양심적이다 이런 느낌. 뭐 저는 양심적이지 않아요. 저는 도덕적이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군에 가는 사람은 군에 가는 사람대로 양심이 있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죠. 사실상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병역을 면탈하는 소위 말해서 무슨 단마진으로 군대 안 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비양심적인 거죠. 근데 거대한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대중이 비난의 화살을 잘 못 퍼부잖아요. 왜냐하면 겁도 나고 뭐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갔다 오니까는 도대체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지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군대 가서 어떤 일을 당했길래 이렇게 왜곡된 약한 사람을 공격할까?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군인권 실태조사를 이제 인권위 용역 사업을 참여하게 됐고 운이 좋게도 윤광우 장관께서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 가고 싶은데 다 가라고 결재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정군의 비상이 걸렸죠. 대통령이 누구예요? 노무현. 네. 좀 달랐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되고 나서 군이 처음으로 문을 연 거예요. 전반적인 인권위가 갈 수 있는 곳은 영창 시설밖에 없거든요. 그 구금 시설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외에 갈 때는 부대에서 협조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군대 안 갔으니까 호기심 많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보통은 가면 설문조사만 하고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서 하룻밤을 자요. 그 영역 받은 우리 연구조사원들하고 가서 스스로 토크해. 네, 가서 이제 내무반을 가서 그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일단 맛있는 거 이렇게 풀어줘요. 밖에서 사온 거를. 그러면 이제 긴장이 완화되죠. 그 설문조사를 하고 음식의 힘 대단해요. 네. 특히 군대는요. 네. 몇 명을 종교도 찍어요. 바꿔요, 종교. 네, 몇 명을 찍죠. 찍어서 면담을 하면 때렸다 맞았다. 우리 부대에는 군수품이 뭐 어디로 빼돌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양질의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2,000명 정도 저희가 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는 건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 병역 거부를 왜 했어요? 그러니까 병역 거부는- 이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죠. 사실 저는 이 병역 거부란 단어를 잘 모를 때 병역 거부를 고민했어요. 그런 말을 사회적인 언어를 네, 모를 때. 그냥 간다고 말하면 군대 가기 싫다. 그런 거보다 군대 가기 싫다는 걸 결행한 거잖아요. 병역 군대 거부가. 가기 싫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동성애자니까 동성애자를 변태 성욕자로 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징병 신체 군대에서? 징병 신체 검사 자기가 이제 그 네. 젠더가 좀 보통 일반적인 권력적 젠더하고 다르다는 걸 안 게 언제쯤이면 몇 저는 살 뭐 때쯤? 7살 때 알았죠. 그랬어요. 그렇게 조숙하셨어요. 네, 7살 때 알았어요. 남들하고 다르다. 뭔가 다르다. 저는 되게 특별한 줄 알았어요, 제가. 내 감정이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맞는데. 그렇죠, 맞죠. 그래서 주변에 별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예, 못하면 특별한 존재일 수 있죠. 그렇게 여길 근데 수 있죠. 그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더라고요. 하찮은. 왜냐하면 내가 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일종의 이제 주홍글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철이 들어갈수록 뭔가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니까 다 이게 비정상이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건 정말 변태구나. 스스로. 중학교 때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변태, 뭐 성욕자, 뭐 이런 식으로 비정상으로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비정상이구나라는 자괴감에 빠졌었죠. 되게 그건 알겠는데 어렸을 적엔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각도, 자기가 느끼는 어떤 이모션의 새로운 영역. 또 친구들끼리 그때는 뭐 스스럼없이 얘기했을 거거든요. 네. 뭐 제가 어떻다 하는 것들에 대해 나하고 그 좀 다르게 느끼는 그것에 대한 어떤 쾌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게 한 10년도 안 돼서 이게 하찮은 거였구나 하는 것으로 추락해고 하는 과정. 그거 재밌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그 질병 분류표에 성적 지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적 선호도 장애라고 표현해놨어요. 선호도 장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성소수자는 기본적으로 장애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 동성애자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환자는 성적 선호도 장애라고, 그러니까 성 주체성 장애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디스오더라고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 분류표에서 빠져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 편람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정신과 있죠. 정신과에서 의사가 진단하기 분류해놓은 위해서는 네. 진단명을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빠졌거든요. 1970년도에 미국 DSM에서 빠졌고 ICD라고 그 국제 그 질병 분류 네, 기준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WHO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그리고 군형법 92조가 동성애를 이제 그때 당시 1년 이하의 징역이었어요. 지금 개정돼서 2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래서 난 이러한 군대 잠깐만요. 군형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군형법이 군형법 92조에 네. 동성애자의 경우에 뭐 있다고요? 동성간의 그 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은 학문성교로 바꿔놨는데 개간이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1년 이하였는데. 예, 그게 개정이 되면서 한 번 개정됐을 때는 2년 이하로 징역이 바뀌었고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날 즈음에 그 권성동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해서 네. 학문성교로 이걸 바꿨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이제 잘못된 거죠. 네, 범죄화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범죄화하는 곳에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될까? 국가를 위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나는 국민인데 네. 나를 2등 시민 취급하고 3등 시민 취급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 와서 왜 그럴까? 나는 군대 갈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닌데. 예. 네, 아니 그 원래는. 이게 없으면 나도 뭐 국방의 의무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법에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은 그 뭐 막 이렇게 폄하하는 어떤 분류표가 있어요. 그리고는 호창이시죠. 저도 해당돼요. 360여 조항을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왜 OMR 카드 하나의 나눠주고. 항목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항목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뭐 키가 작거나 크거나 마르거나 뚱뚱하거나 다 체크하라라고 이런 거 하면 정말 자괴감 들지 않을까요? 못생긴 사람 체크해라 네. 라는 식으로 아니면은 너 피부가 피부색이 검다. 검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리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면 병역 거부를 결단하고 네. 결단했으니 그럼 군대 안 간 대신 감옥에 갔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지금 얘기를 정리하면 최소한의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병역을 네. 거부했다. 네네. 그 말인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네.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4대 혹은 5대 의무에 네네. 속하는 국방의 의무를 네. 거부했다기보다 네. 나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국방의 의무 또한 가치를 같이 부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되겠죠. 바꿔서 얘기하면요. 대한민국 군대가 네. 동성애자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역으로 설명하면. 네. 개인의 네.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아야 그렇죠. 국방의 네. 의무도 수행할 수 예, 있다. 예, 그런 예. 뜻인 거죠. 그리고 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네. 아니 그래서 예. 이제 병역 거부를 했고요. 병역 거부란 단어를 몰랐을 때 뭐 제가 이 했어요. 고민을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한테 제가 상의를 했어요. 서준식 각주 달고 한국인권운동의 효시나 지금은 네. 네, 찾아보기 힘든 분이죠. 네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그분도 병역 거부에 대한 이해는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인권운동가들한테 제가 나 이렇게 해서 군대를 안 갈까 하는데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병역 네. 운동가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남자는 군대 가야지 뭔 얘기야. 그 지금은 이제 각주를 하나 더 달면요. 임태훈 소장님이 왜 그런 고민을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하고 나눴냐 하면 네. 그때 인권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 네, 네,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대화가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서준 선생한테 가서 난 이런 고민이 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징역 있을 감옥 생활 할 때 여와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는 우리 인권 단체들이 인권으로 다룰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안을 받았죠. 네. 뭐 현재 이 방송을 뭐 안 듣고 있겠지만 서준식이라고 하는 네, 서준식 선생이요. 네. 아주 몰래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국의 인권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개념화시킨 네네. 시작했고 네. 개념화시킨 그런 훌륭한 인권운동가이신데 인권으로 하면 태정태세 문단세 한 2방원 정도 되죠. 네. 예, 하여튼 그러면 저는 인권운동하는 입장에서 군인권센터 소장이 병역 거부도 했고요. 게다가 성소수자고요. 그래서 통쾌한 생각도 드는데 국방부 사람들도 이젠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알겠죠.
그분들은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제가 윤일병 사건 이후에 윤일병 사건이라 하면 2014년에 18사단에서 4월 달에 4월 초죠. 4월 7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그 선임병들에 의해서 집단 구타가 있었고 그 당시 언론 보도에는 냉동만두 먹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났었죠. 근데 저희가 나중에 그 수사 자료를 입수하고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다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자체를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인은 이미 사망에 이르기 전에 뇌진탕 증세가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가 폐쇄돼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사인이 있었다는 게 저희들이 이제 폭로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뒤집었죠. 아주 큰 사건이었죠.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죠.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군인권 문제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뭐 공분을 살 정도를 넘어서는 당시에는 저도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사실 집에 갔어요. 그 사태 때문에. 그리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재판 보러 갔는데 당시 헌병대 이제 간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장님이 떨어뜨린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일일이 다 세고 있냐 그러시죠.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막 세더라고요. 네. 세더니 총장 4개 뭐 네, 4개, 뭐 4개 뭐 이러죠. 그래서 이렇게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별이 20개 떨어지려면요 구테타가 일어나는 아야지만이 떨어집니다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장교가 저한테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엄청난 일이 있었다.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완고한 표현을 쓴 거죠. 하여튼 그래서 윤일병 사건 났을 때 병역 거부자이며 또 개인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군의 반응 뭐 이런. 네, 국방부 출입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임 소장 그 국방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분홍이 하나가 하나가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홍이 뭐냐면 게이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색깔이 레인보우도 있지만 나치 때 핑크 트라이앵글 역삼각형 여기 달게 해서 그 수용소에 보내서 죽였잖아요. 그 분홍색의 그러니까 게이 하나가 분홍이라고 표현해요. 분홍이 색깔 하나가 분홍이 하나가 군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를 자기한테 하더래요. 그게 이제 국방부의 시각인 거죠. 굉장히 심각한 말을 했네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또 하나는 국방부 시각은 육군본부 시각은 이랬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저를 담당했던 당시에 이제 주이씨하고 나치가 할 때 분홍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게 그 집시들은 갈색의 역삼각형,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유대의 별 노란색,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들은 빨간색의 역삼각형,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보라색인가 뭐 파란색이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수용소를 보내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런 말을 한국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했다는 것 자체로도 그 사람들은 한국의 관직에 있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사실 말하죠. 옛날 본고지되면 역적이죠. 그렇죠. 역적이죠. 민주사회에 가장 이번되는 말을 한 거죠. 차별을 아주 아니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봐도 나치는 용납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미국은 군대 도네스크 돈텔 정책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도네스크 돈텔 정책이 뭐냐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뭐를 네가 게이냐 레즈비언이냐 트랜스젠더냐를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게 정책인데 깨졌어요. 오바마 정부가 군대 입대를 다 허용해 버렸거든요. 허용하고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게 깨진 건 깨졌죠. 왜냐하면 그 정책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뭐냐면 클린턴 정부는 군대 내 동성애자 입대를 허용하려고 했었어요. 초기 처음에 정책이. 그런데 워낙 보수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당시 백악관에 있던 보좌진 중에 게이 보좌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이 보좌관이 다 만들었는데 클린턴이 이거를 재선에 나가려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라고 정책을 애매모호하게 바꾼 거예요. 군대 안에서. 그러니까 없는 취급하는 거죠.
유령 취급을 하는 거죠. 아니, 말하지도 말라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묻지 묻지도 않는 건 괜찮은데 네. 말하지 말라는 묻지도 건 않는데 왜 말하냐 이거 입 다물라는 얘기예요. 너의 정체성을. 너도 말하지 말라는 네. 거였어. 너 말하지 그게 이제 침묵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 너가 개인이 아니냐를 묻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일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어. 네. 그런데 말하지도 마라. 네. 나 게이야 이렇게 어. 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책은 상당히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다 정책, 게이들을 홍길동을 만들어 버리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뭐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오바마가 재선을 딱 하면서 그냥 깨버린 거예요. 아. 네, 깨버리고 동성결혼도 합법화되고 이러면서 최근에 소파도 개정된 거 아시죠? 몰라요. 그 미 군이나 미 군속에 네. 그 배우자 중에서 동성 배우자가 있으면 그 결혼의 지위를 인정해야 돼요. 소파 협정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른바 파트너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영어로 아니, 얘기하면. 그 아니죠. 거기는 메어리지가 허용됐기 때문에 네, 네. 파트너십이 아,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최근에 소파 개정됐어요. 하여튼 뭐 성소수자 얘기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니나 네. 그, 중요한 거죠. 아니, 서울시청 앞에서 그 게이 퍼레이드 네.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죠? 퀴어 문화 축제, 퀴어 퀴어 문화 문화 퍼레이드, 네, 퀴어 축제를 퍼레이드. 할때 네. 저기 시청 앞 광장에서요. 그때 막 목사님들 나오셔서 막 난리였는데 지금도 헌법재판소 앞에 거의 매일 나오시거든요. 그분들 비슷한 분들. 그분들은 목회 안 하시나요? 하여튼 근데 아니 우리가 뭐 그게 목회예요. 우리 그게 목회 우리 활동이에요. 아들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반대 뭐 때문에 네, 맞아요. 하여튼 네. 그때 제가 좀 샘나는 게 뭐냐면 주한 미 대사가 그 자리에 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퍼레이드에. 주한미 그러니까 대사가 참 이게-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고요. 리포트 대사가. 그리고 원래는 항의하던 사람이 그 무술 경관들에게 달랑 들려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각국 뭐 미 EU 대사 미 대사는 무섭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전에 작-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 네, 부스에 오셨는데 네 군데 들린데 오셨는데 옆이 쫙 다 무술 경관들이에요. 떡대 좋은. 네, 그러니까는 그 경호도 받고 프랑스, 영국 뭐 거의 선진국 대사들은 다 왔고요. 대사들이요. 네, 대사들 다 왔고. 나 좀 오랜만에 듣네 선진국. 네. 이거 선진국 맞아요. 동의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럴 땐 선진국 맞아요. 한 분이 해군 그 정복 입은 분이 한 분 가 계시더라고요. 무슨 대사관 무관이군요. 아니요, 무관 아니고 아. 그분이 그 독일 쪽의 군인인데 그 이쪽에 방문하러 왔다가 이게 있는 걸 알고는 그 대사하고 같이 무대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다른 선진국 나라들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 퍼레이드를 진압해서 한 300명인가 체포한 적이 있어요. 그 시에 그 경찰청장이 30년 만인가 40년 만에 공식 사과하고 옛날 사건. 옛날 사건 가지고 공식 사과하고 자기도 행진에 그 자기네 그 청 마크 있잖아요. 마크 레인보우로 바꿔가지고 깃발도 걸고 자기가 맨 앞에 행진하고 이랬어요. 하여튼 네, 선진국이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로 다시 돌아오면 네. 자 군인권센터 소장님이 보시기에 네. 군대 여러 인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서 작가님도 아들을 군대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아, 어디가 있어요? 군사기밀. 군사기밀. 그렇죠. 아니 얘기를 하셔야죠. 얘기를 하셔야 예방적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일사단에 있습니다. 파주 일사단요. 예, 예, 파주 여기 일사단 가깝습니다. 네, 예. 네. 최전방이죠. 서부전선에서는요. 하여튼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봐요. 엄마들이 예. 자기 아들이나 또는 뭐 조카들, 아들 친구들 물어보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너 언제 군대 가니? 제 처도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군대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엄마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군대 가면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심지어 구타 가혹행위도 많고 이게 오해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자 일단 총론으로 한국의 군대 인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매일 하루에 네.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군대에서. 한 건 이상. 예. 네. 누가 누구한테요? 군인이 군인에게 아. 그러니까는 그 군인이 군인에게 하는 것도 있고요. 군인이 밖에 나와서 성범죄 저지르는 것도 있고요. 군인이 다른 여군한테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토탈적으로 해서 민간까지 치면 네. 하루에 한 건이 넘죠.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거죠. 69만, 65만 많은 거죠. 많은 거죠. 많고 그리고 문제는 이 성범죄라는 것이 형사처벌되는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만 카운팅한 겁니다. 영창에서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징계로 일어나는 성군기 문란 뭐 이거는 성군기 위반은 카운팅 안 한 거예요. 안된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것까지 치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하여튼 네, 네.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범죄 많이 구타 가혹행위가 가장 많죠, 사실은. 구타 가혹행위, 언어 폭력. 이것은 뭐 하루에 3-4건씩 더 이상 일어나는 거죠. 이걸로 영창 가는 그러니까 인원들이 그 엄청 3-4건의 많으니까. 기준은 뭐예요? 뭐 정식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입건된 아니죠. 처벌받은 거? 영창까지 가고 그냥 휴가 제한이라든지 근신 처분까지 받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형사처벌로 네. 그 단죄하지 않고 예. 소위 내부 징계만 받은 것까지 네. 포함하면 3-4건 정도. 뭐 3-4건 넘을 것 같은데요. 훨씬 네, 넘죠. 3-4건 넘을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아니 네. 그 같은데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안 아니 되는데, 그 네, 아니 왜 저도 전문가였을 때. 이제 형사 처벌에 대한 카운팅만을 해마다 이제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정확하게 카운팅된 거는 지금 보지 못했는데 제가 과거에 행정 처분으로 징계받은 건수만 보면 네. 구타 가혹행위가 1년치 통계가 몇만 건이 넘어가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 해마다 되게 군대에서 연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200명 됩니까? 200명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200명 돼요? 넘습니다. 자살자만 네. 2자리 숫자고요. 네. 사고사까지 하면은 그 정도 되죠. 예.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좀 찾아봤더니 네, 맞습니다. 4,108명이 사망했고요. 평균 그게 195.6명이네요. 네. 네, 그런데 점차 줄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 노무현 그러니까 정부 자살자는 줄은 게 맞습니다. 네. 자살자는 줄은 게 맞는데 여전히 사고사는 끊이지 않는 것이고요. 네. 그 사고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사고 그야말로 뭐 차가 가다가 전복됐다든지 또는 뭐 무슨 선로 공사를 잘못하다가 뭐 추락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죠. 윤일병 사건 같은 사건은 사실상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런 개연성은 구타 가혹행위라는 매개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도 듣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전같이 막 노골적인 구타 가혹행위 빠따 때리기 눕혀놓고 이제 몽둥이를 엉덩이 때리기 이런 거는 뭐 별로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거 뭐 빵을 잔뜩 먹어라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식고문. 식고문이라 군대에서 부르는 용어군요. 최근에 이제 해병대 그러니까 언론이 붙인 거죠. 아. 식고문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런 건 광범위합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육체적 고통은 덜 할지 모르지만 만만치 않은 어려움도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겪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 빵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각각 하사품으로 찍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빵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공개 왜 버리냐 빵을 각하가 줬는데 그래서 전두환이가 조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래서 근데 근데 욕도 했어요 사실 이등병인데. 근데 그 빵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요? 네. 아니, 전두환 대통령 각하 하사품으로 돼 있는 빵을 먹고 싶냐고요. 그러면 전라도 놈이라고 때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빵에 아예 찍혀 있어. 그렇죠. 고기를 떼고 먹으면 떼고 먹으면 빵이 안 그럼 먹겠어. 근데 빵에 카스테라인데 아예 빵 자체에 찍혀 있는 거야. 그 얼굴은 없어요. 얼굴은 없어. 음식이든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죠. 근데 안 먹었어요. 네. 안 먹고 근데 누가 뭐라고 그래 던져버렸어요 빵을 사실은요. 이게 이제 육체적 폭력에서 이제
갈굼, 심리적 예, 건강. 갈굼으로 이제 전환한 건 사실입니다. 갈구다. 예, 네. 그러니까 갈굼당한 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상담사를 보면 그 선임병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윤일병 사망 사건 이후에 병문화 혁신의 운동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 하는 이전에 거예요. 군생활 안 한 친구들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굉장히 잘못된 명예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왜곡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군을 바로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병들이요. 병들이요. 병? 뭐냐면은 이제 정신병적이 미친 게 아니라 인지부조화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왜곡된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있는 수송대장이 문제였던 거예요. 거기 수송대장이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이 외부로 그 군대 내에서 알려져서 헌병이 와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한 명만 영창 보내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신고한 친구가 이 병사가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발각됐냐면 PC방에 싸지방이라고 하죠. 사이버 지식방에 이 애로 아이디를 들어가서 이거 다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얘가 신고한 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왕따 시키기 시작한 그거를 거죠. 어떻게 들여다보니까 무슨 영장 가지고 수사를 했나요? 아니요, 병사들이 아이디를 아이디하고 알고. 비밀번호 알면은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얘를 SNS를 다 불법인데요. 예, 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걸 알고는 이제 얘를 왕따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병원 부조리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선임병이 있으면 제가 이제 오창익 국장님이 후임이에요. 네. 그러면 아니, 오늘 저를 선임으로 해주시지. 아니요, 제가 선임이에요. 그러면은 리모컨 딱 주면서 너 오늘 하루 종일 여기 TV 있잖아, 앉아가지고 걸그룹 나오는 것만 다 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걸그룹이 요 채널이 끝났으면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안 찾아 이 새끼야, 빨리 찾아 이 새끼야, 뭐 이러고 막 욕하고. 네. 그럼 걔는 휴식 시간에 못 쉬고는 계속 그것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탁기에 세탁물이 다 돌아갔어요. 네. 다 말랐어요. 그러면 제게 옷이 있어요 거기. 네. 근데 이제 후임이 이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있으면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집합인 거죠. 그래서 새벽 1-2시에 집합해서 막 욕하고 뭐라고 하고. 세탁기를 안 비워줘서 예, 예. 선임병의 세탁물을 꺼내면 예, 예. 그리고 식기도 대신 닦게 하고 식판 같은 거. 그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 요즘은 사단장도 자기가 밥 먹으면 자기가 식판 닦아야 돼요. 병들어 같이 그러니까 먹으면. 꼭 그 시어머니가 옛날 나쁜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방식 같은 그런 거네요. 예, 그리고 뭐 식단 매뉴얼 다 외우게 하고. 암기 강요죠. 암기 강요 없어졌어요. 뭘 매우게? 식단. 그러니까 메뉴, 예를 들어 메뉴. 식단 메뉴를 오늘 다 외. 감자 뭐 네, 소금이라고. 야 내일 뭐 나와 이러면 주주 얘기해야 되고 모레 뭐 나와 그럼 주주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군사 기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딴 거나 외우게 하고는 개인 정비 시간에 못 눕게 하고 주말 이런 데 좀 누워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후임들 못 눕. 침대잖아요, 거기가 침상이라는. 침상이. 게. 네, 그거 못 눕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넌 네. 아, 아니 저 때도 누웠으면 이때도 누워야 되는 건데. 2등 80년대 전두환 때도 전두. 왜 군대에서 누워 계실 수 있었어요? 이등병 때부터. 네, 그다음에 맞을 각오를 했죠. 그 옛날에 그걸 고문관이라고 그랬는데. 네. 맞으셨어요, 그래서? 뭐 맞았죠. 기꺼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때리고 그래서 이제 영창 가고. 그렇게 따지면 무조건 쫄병이 가게 돼 있어요. 하극상으로. 아, 선임 안 가고요? 안 가죠. 그럼요, 그때는 하극상인데.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한 7번 하고 났더니 7번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럼 그다음부터는 냅두죠. 자유가 생기죠. 자유가 생기는데 왕따의 자유라고. 아무도 나랑 놀지 않아. 놀지 않고 저러고 나중에는 전모에도 안 불러. 그래서 육군 병적에만 남고 군대 내에서 소멸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갈굼 형태가 집단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장 군대에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저라고 이등병인데 침상에 눕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 임태훈 소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뭐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
어떤 일을 아니 휴식을 해라. 쉬어라. 예. 네. 그래서 내가 침상에 누웠거든요. 쉬라고 내가 했으니까. 쉬라고 하는데 쉬는 것에 대한 주권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병장님이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쉬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누웠더니 쉬랜다고 쉬어 이놈아? 뭐 이런 거. 제가 잠깐만. 이 바로 나왔더니 네. 그럼 나오라는 거야 바로. 그래서 네. 안 나가겠다. 네. 그랬더니 왜 안 나오냐. 그래서 내가 휴식 시간인데 내가 왜 나가야 되냐. 이놈 새끼가. 거의 지금 병영생활 행동 강령을 몸으로 다 실천하시는데. 네, 그래서 휴식 시간에 내가 왜 나가야 되냐. 그랬어. 그랬더니 놀라죠. 놀라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가 그게 없어서. 그래서 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법제화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6월 30일부터 네. 군인 복무 기본법이 발효가 됐어요. 언제 2월 30일? 올 6월 올해. 30일. 예. 그럼 며칠 안 됐네요? 예, 며칠 안 네. 됐어요. 그래서 네. 정확한 명칭은 군인 지휘, 그러니까 군인 복무 지휘에 관한 기본법인가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군인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네. 근데 군인 복무 기본법이라고 검색해도 네, 이 네. 법하고 시행령이 쫙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이 이제 군인권법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18대 때부터 19대 때 저희가 입법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의원들을 안 하고 해서 좀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이동으로 박수 한번 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교육을 엄청 많이 한대요. 이제 시행되기 전에. 네. 근데 교육을 하는데 군대 내에서. 군대 교육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결코 지휘관에게 유리한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 봤을 때는 되게 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 군인권법으로 가지 못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걸로 인해서 군인의 권리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위헌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위헌 상황이 6월 30일 날 종료된 겁니다. 군인 복무 근데 핵심이 규율은 뭐예요, 그 법에? 핵심이 뭐냐면 영내 대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내 대기란 걸 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군기 잡으려고 일부러 그랬죠. 네. 영내대기가 아니라 우리는 늘 영내대기 아닌가요? 영외로 못 아니 나가니까. 병사들은 그렇긴 한데 네. 병사들 같은 경우에 내무반에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대기 형태죠.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죠. 밖에다가 뭐 두거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또. 예, 그리고 휴가가 그 법적으로 네. 보장이 됐습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 전에 갔잖아요. 그 전에는 지휘관 재량으로 자를 수 있었잖아요. 군대. 이쁘면 좀 더 보내주고. 네. 네, 맞아요. 제가 네. 휴가가 네, 맞아요. 원래 이제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그 당시에는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군인 복무 규율이 있거든요. 휴가도요. 네. 그러니까 네. 휴가도 명령이에요. 네. 휴가도 명령인데 맞아요. 휴가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그 휴가도 휴가서라는 건 없고 휴가 명령서죠. 휴가를 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데 제가 네. 휴가 욕심에 네네. 방공 운변대에 나와가지고요. 쫙 1등을 해가지고 제가 군단장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휴가가 취소됐군요. 아니 각각 이게 3박 4일짜리가 뭐 여러 개 6개인가 네. 7개를 네. 받았어요. 네. 퉁쳐가지고 2박 3일 하고 치킨 한 마리 500cc 호프 2잔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할 일이 많다며.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라고 와, 설명하고 그러면은 있어요. 사실 그 내용은 군인권법이네. 그 예, 말만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평등한 대우 원칙이라는 게 있네요. 네.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그러면 있죠. 입대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되게 예, 중요한 그렇죠. 법이네요. 그래서 지휘관이 영내 대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에. 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침투 및 국지 도발 상황, 우리 경계 투세 없잖아요, 강화 그런 게. 필요한 네. 경우, 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뭐 교육훈련이나 검열이 있을 경우, 요렇게 딱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비밀 자유도 딱 명시되어 있어요. 병영생활에서의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초급 간부들 막 통장 사본 다 제출해, 뭐 핸드폰 열어봐, 뭐 이런 짓을 못 그렇죠. 하는 겁니다. 병들한테도 그렇죠. 네, 병들한테 뭐 간물대 까 네.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휘관은 처벌받아요. 아. 네. 간물대 까고 아니야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발로 차서 간물대라고 말하는 이런 말인데 사실 간물대라는 말도 예. 무슨 얘기냐 물건 보이게 해놔는 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관.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뭐 한번 와서 검열하죠. 검열하면 그거를
손으로도 안 하고 제가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 옥화를 제가 물었다가 또 영창을 갔는데 사물이 어쨌든 간에 거기 하다 보면 아무리 군대지만 사물이 있잖아요. 목화를 신고 있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네. 내가 끄집어내겠다. 그거는 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어머니가 보낸 편지 이런 것도 사적인 거죠. 네. 다. 그리고 그다음 여자친구가 보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있죠. 근데 발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로. 그래서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런데 하더라고. 그래서 물었죠. 다리를. 다리를 물었대요. 네. 상대가 누군데요? 장교였죠. 장교. 그래서 그리고 아직 생존 상간 계시네요. 아니 상간 폭행죄요. 그 상간 폭행죄. 너무 답답한데. 네, 그러니까. 야, 근데 오늘 재밌는 거 맞아요. 저 그냥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관물대라는 이름이 정말 잘못된. 네, 잘못된 거죠. 법률 사물 위반이네. 뭐 굳이 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 네. 그리고 보이게 그다음 하는 조항이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통신의 비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종교 생활의 보장, 그리고 의료권의 보장, 휴가 등의 보장으로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한다. 지휘관은 각호가 이상이 없으면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뭐 전쟁 이런 거 아니면 예, 그렇죠. 뭐 형사 피해자, 징계자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휴가를. 그렇죠. 뭐 범죄자여가지고 예. 지금 구속시켜야 되는데 휴가 갈 예. 건 아니니까. 예. 그럼 상당한 정도로 정상화된 거네요. 네네네네. 그것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그걸 아나요?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군 와이즈 사태가 좀 있었죠. 와이즈가 뭐예요? 그 와이즈가 그 왜 걸그룹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도 무식.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얼마 그런 그룹이 전에 있군요. 그러니까 아, 문학구장에서 그 현충 그러니까 6월이 이제 보훈의 달이니까 SK 구단에서인가 야구. 예, 야구 거기에서 이제 거기 인천 문학 경기장이니까 이 군악대가 온 거예요. 17사단 군악대가. 일종의 이문 공연을 한 거예요. 예, 군악대도 오고 지역 사단이니까, 네. SK 구단이 또 17사단에 있는 간부 병사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입장했는데 야구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응원가가 나온 거예요. 그 응원가에 맞춰서 왜 치어리더 걸들이 거기서 이제 율동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군인이 이제 흥이 나니까 병사가 가서 같이 이렇게 율동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춤을. 그게 생중계 다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군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징계해야 된다고 누가 국방부에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 일이. 그러면 이게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하면 징계 대상이 맞아요. 왜요?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기 맞거든요. 왜 뭐가 품위를 품위를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못 쳤으면 모르지만 잘 쳤다. 아니죠. 군인이 거기에서 그렇게 춤추는 건 잘못된 거죠. 징계 가능합니다. 왜 잘못된 거냐? 하나만 해석해 보세요. 아니 군의 품위를 손상시켰잖아요. 모자도 안 쓰고, 거기서 지휘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중들 앞에서 군복을 입고 춤을 췄으니까. 군의 품위를 손상시킨 거죠. 치고, 그래서 그게 사실 징계 규정이라는 게 코에 가면 코고로 기어 가면 기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SK 구단에서 공문을 보내서 처벌하면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그 방송국 쪽에서도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허점이 있었죠. 그 앞에 지휘관이 있었어요. 지휘관이 허락을 했어요. 같이 치라고. 지휘관이 허락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못 본 거죠. 참 독특한 사람들이 왜 그걸 또 민원을 왜 넣을까? 뭐 하여튼 상처 많은 예비역?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신고한 사람은 군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잘못된 규정들을 갖고 있고 엉터리인지 자기가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SK 팬인데 그날 SK가 졌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농담을 해도 이렇게 진지하게 정색하고 하나가 뭐냐면 병영 생활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행동 강령 이 법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나쁜 거네요? 아니요. 좋은 거죠. 우리가 이거 법제화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거든요.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후에 기초하여 동료를 공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두 번째가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세 번째가 병상호 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건 그러니까- 맞죠. 원칙이죠. 네, 원칙이죠. 근데 이게 병행성의 행동 강령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고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되면 법제화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여기 들어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군인들이 복무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 네네. 만들어진 건 군인권센터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 주장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들었고 예, 그런 거죠. 그렇다고 군대 인권 문제가 다 해결되는 아, 건 그렇진 아니고 않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았는데 네. 군대 인권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책임자 누굽니까? 장관입니까? 뭐 사실 저는 책임자는 장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아니, 그래서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건 만약 장관이라고 대답하신다면 네. 그럼 장관을 잠깐 하셔서 꼭 네. 고치고 싶은 거 세 가지만 얘기해 달라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다시 하면 되죠. 뭐. 아예 대통령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하여튼 장관이라고 장관이라고 치고 아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관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정권이 바뀌면 네. 바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뀌면은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차관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차관을 하나 더 늘려서 이 사람은 군대 내에서 인권만 전담하는 차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네. 그런 보직을 만들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뭐 지금 영창도 그대로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군인들 숫자는 또 지금 적정한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월급은 제대로 주냐 네. 아프면 병원에 네. 가냐 예전에 그 군인권센터에서 다루신 것처럼 막 뇌수막염 같은 것 네네. 때문에 죽는 네. 병사들도 있고 하여튼 곳곳에 물론 이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조금씩 고쳐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좀 이따 다시 보면 그 모양 곧골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네. 군인권 7대 현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의원들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7대 현안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군인권 3법입니다. 세 가지 법. 예, 세 가지 법이죠. 첫째가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법. 네. 군인권 보호관이 뭐냐 하면은 이제 독일처럼 옴부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9대 때 여야 합의로 인권위에 설치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청와대와 국방부의 거센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법안은 여당 의원이 여야 합의로 발의를 했어요. 황영철 의원께서.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은 진박이 아니. 그 사람 친박이 아니죠. 진박도 네.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도입,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법원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토시 하나 못 고쳤는데 이제는 그 군사법원이 사단에 있지 않고 군단으로 다 격상되고 80몇 개에서 육군이 한 15개로 줄어듭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네, 하여튼. 그리고 심판관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관이 뭐냐면 재판장인데 그렇게- 사단장 임명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네. 못 알아들으니까 군사법원 어떻게 하자 한마디로. 그 폐지하는 거죠. 폐지. 예, 그 지금 이렇게 축소시키고 그럼 3법 폐지. 예, 폐지. 하나는 군인 아까 복무기본법을 군인권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좀 더 권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자. 그게 세 가지예요. 그거를 그게 하나고요. 이게 군인권 3법이고요. 하나가 뭐냐면 영창제도 폐지입니다. 이게 최근에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예,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의견이었네요. 하나만 더. 네. 그래서 올해 내년 1월에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인사청문회를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분만 입장이 바뀌면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무경찰제도 폐지입니다. 폐지해야죠. 예. 전투경찰이니까. 예, 전투경찰화 시키고 있고 네. 또 치안 보조 업무에 대한 치안 업무 보조. 예, 치안 업무 보조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없어서 가도 위임 입법이라서 위헌성이 저희는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군 의료 체계 개선. 예, 예를 들면 전방에 있는 사단의 의무대를 다 격상시켜서 군단급으로 다 좀 넓히자. 그리고 후방에 있는 병원들은 다 민간 병원 이용하게 하자라는 이제 취지고요. 그리고 PX 민영화 반대. 이게 뭐예요? PX가 민영화돼 있어요? 해군은 PX가 다 민영화 됐습니다, 지금. 그 민영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영화라는 민간인 것은 거죠. GS 마트가 들어갔어요, 지금. 저기 편의점이 편의점이 들어갔고
콜라 값이 30%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물품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면세되는 조건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군무원하고 방위병이 팔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럼 파는 건 누가 팔아요? 파는 건 누가 파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월급 체계에 대한 정상화. 병사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월급에 대한 규정을 좀 정하는 토론회 좀 했으면 좋겠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조건으로 줄 것인가, 최저임금으로 줄 것인가, 이 합의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군인권센터는 의경에도 관심이 있는 거죠. 저희는 군인이죠. 의경도 군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방부장이 꺼주는 거거든요. 지금 저 아주 뜨거운 쟁점인 그 누구죠? 우병우 네,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네. 그분 아들이 예. 의경이에요? 네. 왜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어요? 직권을 남용한 거죠. 우병우 씨가? 네, 아니요. 저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요. 저 의경으로 들어갔는데 네. 운전병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자기가 경비과장으로 있을 때 네. 그 4개월에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묶어두게 돼 있어요. 의경을 전보를 못 내게끔.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위반하고 자기 운전병을 데려갔고, 그리고 자기가 승진해서 경무관이 됐죠. 경무관이 돼서 이제 치안감이 됐나요? 치안감이 됐나요? 아무튼 그때 승진했는데 다시 자기 운전병을 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원래 배차라는 것은 배차하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가 주는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운전병이 사고를 내거나 또는 특별하게 운전을 못하거나 하면 교체해야 되는 거죠.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어서 네.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었던 이성철 씨가 네. 네.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할 때도 네. 그러니까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할 때. 네, 치안감으로 네. 승진할 때도 네. 자기 운전병으로 데려갔다. 네, 네, 네. 그거는 우병우 수석하고 잘 지내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 그렇죠. 이거는 특혜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차별이죠. 이것이 과연 그 전체 의경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요새 그리고 의경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의경 가기 힘들죠. 윤일병 사건 이후에 의경이 고시에 준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댔는데 겨우 데려가서 하는 게 집회 시위 막는데 동원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매연 마시면서 이 더운 무더위에 교통 관리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방범 순찰한다고 밤에 다 그 더운데 돌아다니고 있고. 방범 네. 순찰대.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리고 대사관 지킨다, 각종 관공서 지킨다, 밤낮 없이 어디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미대사관 뒤에 가보시면 전 의경대 숙소 쫙 있는 거 아시죠? 컨테이너 박스. 그 컨테이너 박스가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여러분들의 세금을 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 조식을 다 잠을 자고 거기 밥을 먹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인권 침해 요소가 서울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컨테이너 박스로 안 보이는 거죠. 하여튼 네.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쏟아내셔가지고 정리는 잘 안 되나. 군대 인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고 숙제도 많지만 끊임없이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말씀 도중에 얼핏 들으니까 군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여러 계시는 것 같네요. 또 그분들의 여야를 막론하고요. 여당은 안 왔어요. 야당만 오셨어요. 아니 그 전에 황영철 위원. 그때는 여야가 특위를 구성했으니까 그때는 관심이 있었죠.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여러 가지 군 인권 관련해서 했다고. 근데 아무튼 저희 간담회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네. 여당은. 네, 하여튼 그래서 그건 조금 바람직한 것 같은데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서 작가님, 네. 자 군대 얘기를 1시간 동안 했다기보단 들으셨는데요, 네. 주로. 저는 군대 인권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좀 가만히 있어도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군에는 저한테는 30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사실은. 그건 거의 매일 무슨 일이 생겼죠. 왜냐하면 모두가 나를 괴롭히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의심증도 생기고. 30년도 넘은 옛날 일이 지금도 그렇게 정말 잊혀진 적이 없죠. 네, 잊혀진 적이 없고 하루를 떨 정도로 큰 상처를 남겼는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 이제 그러냐면 그런데 너무 무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군대 밖에서 있는 인권 문제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게 무너지는 순간 구원 요청이 불가능해 거의. 그렇죠. 제가 꼭 우리 임태현 소장님하고 그 군 인권 관련 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부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무슨 일이 있으면. 네. 왜냐하면 부탁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인권 어떤 한라인 내지는 그러면 자살률도 현저하게 줄을 것이고 네. 심리적 고통도 덜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한라인은 정말 누가 안 듣는다고 하는 보장 같은 것을 저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라인은 도청 안 된다 하는 그 믿음. 군대 전화가 다 의무적으로 통신 감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네. 뭐냐면 계속 이 전화번호를 계속 공개했어야 되거든 사실은. 군인권센터. 아 전화번호요? 네.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저희 홈페이지에 무슨 홈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아 저희 02733-7119 아미콜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733에 733-7119. 733 아미콜입니다. 이게 군대 부른다 그 말이죠. 아미콜. 네, 그래서 이 아미콜 02733에 7119. 예. 아미콜. 네, 아미콜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부르는 게 낫겠네. 7337에 119. 아, 그렇네요. 네. 오, 역시 옥상이. 네, 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괜찮네. 네. 저희가 다음에 인쇄할 때는 그렇게 바꿀게요. 아이고, 네. 119. 아니 7337이니까 네. 이게 짝꿍도 되고요. 네. 7337에 119. 그래 네. 여기 쉽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는 군인권센터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네. 아, 그냥 네이버 치면 나오는 거고. 포털에 여러분, 치면 다 혹시 휴가 나오니까. 나오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혹은 이제 군대 가야 될 예비 입영자들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 부모님들 혹시 군대 생활에 대한 어려움 혹은 하소연할 데 없을 때 혹은 내 아들이 혹시 맞아맞고 있지 않나 내지는 맞았다 내지는 고통을 당하고 또 이거 또 중요한 건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맞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들이 안 때리게 말해주는 것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 누가 안 갈구게끔. 아 해주는 그렇죠. 것도 중요한 군대 가서 거거든. 정말 분위기에 잘못 휩쓸려가지고 인생 망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해자가 돼가지고. 가해자가 안 요즘 되게끔. 추세가 좀 바뀐 게 윤일병 사건 이후에 병사들이 전화가 옵니다. 고전에는 당사자 전화가 비율이 낮았는데 네. 요즘은 당사자 비율이 휴가 나와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부대에서 전화를 해요.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하고요. 저희가 야간 상담을 개시했거든요. 얼마 전에 어. 상담원들 교육시켜서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 그러니까는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희가 야간 상담을 또 추가로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도 전화가 와서 몇 시까지 합니까? 밤 9시, 안내를 오전 드려요. 10시부터 네. 밤 9시까지. 하루 11시간. 예, 11시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시면 뭐 어느 포털 사이트 어디서든 치면 네, 군인권센터 네, 치면 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시간대가 아니면 저희 사이버 이메일이나. 비밀 상담 네. 게시판이 쓸수 있거든요. 있는 예, 거죠? 쓸 수 네, 있고 네. 그리고 저희 뭐 가령 내가 썼다. 그러면 네. 이제 가령 네. 급해 마음이. 네, 네. 내가 어디 백사단에 네, 있어. 네. 그런데 그럼 군인권센터가 어느 정도 네. 시기에 되면 그걸 연락을 해줄 수 있나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죠. 대략.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급하다고 생각하면은 다이렉트로 부대에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예, 그 사람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저가 그 부대 전화번호 알아내서 타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피해자 받으러 경비 전화로요? 경비 전화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하여튼 그거는 영업 비밀이니까 비밀이라서 내가 하지 얘기를 말고. 안 하고 제가 하여튼 전화를 해서 대한민국 군대면 어디든지 다 전화를 걸 수 있다. 전화할 수도 개공 가능한가요? 예, 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쳐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사단장실에 쳐들어갔어요. 제가 하루 전날 전화해서 가겠다고 했더니 왜 오시냐고 묻길래 가서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부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럼 조사하잖아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자, 만나야 임태현 되냐.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육해공 누구나 연락할 수 있죠. 네. 의경도 연락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경호실 같은데 근무하는 사람. 뭐 연락해도 돼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군 지휘 계통이 지휘 있으면 계통에 다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의무 소방, 의무 경찰까지 저희가 다 그렇군요. 커버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한국의 남성들 거의 대부분이 군대 말로 전역자, 예비역 군인, 예비역 상병, 병장, 하사 이러실 텐데 여러분 근데 한국 군 남자들이 모이면 꼭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 얘기 그리고 축구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시절이 고통스럽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리학 용어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집단 무의식에서 그때 자기가 모멸감 당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 기억에서 지우기 위한 일종의 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미화해서 하죠. 미워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를 왜곡돼서. 자기 처벌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 상대가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저항했으면 그걸 미워하지 않게 되는데 저항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군에 있을 때 고생을 제일 많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군대를 재밌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그때 저항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납 못하는 심리적인 무의식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군인권센터에 조금씩 후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되어주십사는 말씀. 자다가 꿈꾸는 게 군에 입대하는 꿈꾸고. 그렇죠. 군인권센터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활약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